네, 세계 눈 우리 눈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권 연세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방에 이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거듭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선물 주세요. 뜻깊은 성탄절을 보내시네요. 예, 말로 말고 지금 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로 해결해 주세요. 자, 앞서 본방에서는 그 일제강점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한일 정부의 대응 태도 평가 좀 해봤고요. 네, 지금부터는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미국 대선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 이제 이게 중대 변수가 될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변수가 될지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의 발목을 거는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네. 미국은 연방제 국가여서 50개 주가 있죠. 예, 주별 독립성을 좀 그렇죠. 존중해요. 그래서 미국 전체로는 국무장관이라는 게 있어요. 네, 맞아요. 외교 역할을 하는 건데 네. 좀 희한하죠.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도 외교장관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국무장관. 그러니까 왜 이름이 그래요? 영어로 하면 Secretary of State인데 희한하잖아요. 네. 이게 미국 연방제가 고착화되기 전에는 미국 연방에 속해 있는 주별 외교가 중요했대요. 그 주를 이 도망가지 못하게 독립하지 못하게 주 간의 관계를 관리하는 장관이 국무장관이었던 거예요. 외교가 그러니까 주 간 외교였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의 그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어허. 각 주마다 예. 소위 주 장관이라는 게 있어요. Secretary of State. 그래서 콜로라도 주 장관이 있을 거고요. 네네. 그래서 어떤 주는 우리나라 주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주는 검사를 또 주 장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특히 선거와 관련된 독립성이 상당히 존중되는 거죠. 개표 방식도 다 다르네. 투표 방식도 다르고. 투표 방식도 다르고 어디는 펀치로 하고 그때 어떤 데는 뭐 각개표로 하고 어떤 데는 컴퓨터로 그러니까 하고 그때 그러죠. 부시하고 고어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갈 때 보면 뭐 별별 예, 그것도 방법이 플로리다 주죠. 예.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서 통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관리하지만 주별 관리하는 건데요. 그렇죠. 이번에 콜로라도 주의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콜로라도주에서 열리는 공화당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는 주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주 대법원은 19일 날 이 판결을 했는데 미국의 헌법 14조 3항입니다. 에 근거하여 콜로라도주 예비 선거 투표용지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후보로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는데요. 투표용지에 트럼프 박으면 안 된다.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 그럼 14조 3항이 뭐냐면 이게 수정헌법 14조 3항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도 헌법을 지지하기로 선서한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는 공직을 맡지 못한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이게 뭐 남북 전쟁 그것 때문에 이게 되게 매우 오래된 건데요. 예. 그래서 공화당의 콜로라도주 경선이 3월 5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대략 3개월 전에 나온 판결인데 예. 여기에 이 판결 자체가 구속력을 가지려면 그에 앞서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해야 됩니다. 이것도 연방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의 최고 대법원이니까요. 콜로라도 주에서 하는 뭐 경선이라면 그냥 거기서 그러니까 콜로라도 주 대법원이니까 그냥 확정하면 안 되나? 되게 남이 나라 정치에 좀 개입하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뭐 사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어떤 거는 그러려니 하고 그냥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 선거이기도 하고 아니, 트럼프 헌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은 이게 헌법 위반이니까 오케이.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가 있겠죠. 그렇죠. 있으니까 그것들 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보니까요. 콜로라도 주가 일종의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25개 준 거 지금 15개 주는데요. 15개 준 거? 뭐 오레곤, 네바다, 와이오밍, 뉴멕시코, 텍사스, 위스콘신, 버지니아, 뉴욕, 사우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등등인데요. 출마 자격 관련 소송과 항소가 계류 중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이 경합주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뉴멕시코가 그랬고요. 미시간, 애리조나 등 경합주에서도
같은 성격의 자격 판결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요. 예. 해당 주 판결은 물론 대선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일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향을 미치려면 연방 대법원 판결까지 네. 나와야 되는데 트럼프는 당연히 연방 대법원으로 끌고 갈 거고 시간 끌려고 할 거고. 그렇죠. 대법원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일단은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와 이 지지 결합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예. 이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씌워지면 연방 대법원이 정치의 한복판에 오르는 상황이라서 불편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어쨌든 내년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의 키를 연방 대법원이 원튼 원하지 않든 쥐고 있게 되는 셈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만약에 연방 대법원으로 간다고 쳐요. 그러면 바로 그 1월 6일 네. 그 문재인 의사당 난입. 네. 그때 이제 트럼프가 했던 행위가 일종의 반란, 내란 행위에 해당이 되느냐. 네. 이 부분이 그러니까 법적 쟁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콜로라도주의 대법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종의 불법으로 내란 선동 행위에 했지만, 해당이 된다고. 콜로라도주의 하급 법원에서는 문제 없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또 그랬었어요? 게다가 지금 플로리다에서도요 유사한 판결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불법적인 행동을 선동하고 장려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 수행에 자격이 없다는 것이 법원 다수의 입장이면서도 이게 지금 매우 경합적인 지금 의견으로 대결세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의사당 난입 사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이 14조 3항에 적시된 내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의회로 몰려가십시오라고 선동한 그 연설 자체가 내란에 가담한 것이냐 아니냐. 이거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사실 대통령 선거에 관련돼서는 의회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새로운 법안을 만든다거나 예. 결의안조차도 있어야 되는데 예. 법원이 공직 출마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도 상당히 고심되는 모양이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 연방 대법원이 미국 대선 한복판에 핵심 키를 쥐어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내란 예비 음모도 있고 뭐 내란 모의도 있고 막 그런.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어쨌든 저기는 미국이고. 네. 근데 지금 연방 대법원이 9명의 대법원으로 이루어지고 대법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6대 3으로 트럼프가 유리화되는 거예요. 이게 연방 보수 대법원 성향의 구성이? 대법관이 6분, 그다음에 진보 성향이 3분인데 6대 3이면 6명 중에 3명이 트럼프 행정부 기간 중에 임명되었고, 그러니 이 배분만 보더라도 사람들은 트럼프가 유리하겠네라는 것, 그리고 정말 연방 대법원이 내년 초래봤자 한 달 후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달 새에 이러한 큰 결정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라는. 근데 공화당 경선은 내년 3월에 있다고요? 그렇죠. 예, 콜로라도주가. 콜로라도주가. 예. 그러면 변수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정치적 파급은 있죠. 왜냐하면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거죠. 이게 악재인지 호재인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미국의 주요 언론들의 분석과 워싱턴 조의 반응은 이거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트럼프한테 지지층 결집 뭐 이런. 왜냐하면 지지자들을 한층 더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트럼프 캠프에서도 이걸 더 활용하는 것 같아요. 즉 트럼프가 투표 용지에서 사라졌다. 혹은 제외됐다. 민주당의 음모이다. 바이든의 음모이다. 라는 식의 캠페인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근데 이 콜로라도주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주라면서요? 지금 콜로라도 주지사도 민주당이고요. 그 민주당 주지사가 주 대법관 7명을 모두 다 임명을 했는데 요번에 4대 3 판결로 4대 3 그것도 팽팽하게 되었죠. 그래서 트럼프 캠프에서는 트럼프를 좀 지켜달라.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모금도 늘어나고
이걸 민주당이 네. 음모로 몰아가는 거군요. 공화당 내에서 여전히 60% 넘는 지지율인데요. 네. 공화당 경선 주자들도 일단은 콜로라도 주정부와 콜로라도 주 대법원이 이건 실기한 판결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민주당 경선 주자들도 네. 좀 볼멘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오. 소위 법적 판단으로 인해서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집결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안 좋잖아요. 조금 좀 빠져주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허.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법 탄압을 받는 후보 예. 이렇게 선전하는 거니까. 그렇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네. 근데 이게 결국 정리를 하면 법리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전국 단위의 선거인 대선 후보의 자격을 주 단위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요. 아, 또 그런 문제가 있긴 있겠네요. 그리고 연방 법원이 과연 유권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릴 것인가 안 내릴 것인가. 그러니까 법리적인 논리와 정치적인 논리인데요. 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 법리적인 논리와 정치적 논리가 팽팽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해당 당사자가 트럼프여서 그렇다. 딴 사람도 아니고 트럼프이고 공화당에서 60% 넘게 지지를 받고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부담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일단 요건 좀 정리하고 가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이 갑자기 고속버스 타는 게 아닌 이상은 네. 공화당 최종 경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판결을 할 것 같지는 않다고 치었고. 네. 근데 만약에 대선 본선이 치러지기 전에 만약에 그 연방 대법원 결정이 내리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트럼프 때 불리하게요? 그러면 정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죠. 그때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출마자의 법적 자격에 대해 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예.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경우이니까요. 그러면 큰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연방 대법원의 보수 대 진보 구성이 6대 3이다. 네. 별로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요. 법리적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민주당 주지사가 7명 모두를 임명을 했는데 4대 3으로 갈렸다면 네. 연방 대법원은 대충 그림 나오는 거 아닌가요? 두고 봐야겠죠. 아무튼 물론 뭐 예단은 할 수가 없는 거고. 두 예. 번째, 트럼프가 걸려 있는 사법 문제가 지금 이 건만이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이 건을 포함해서 7건입니다. 뭐 그렇게 많아요? 예. 일단은 좀 제 입으로 담기가 좀 뭐한데 성탄절 아침부터요. 성비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자금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남을 욕한 것이 있고요. 명예훼손. 예. 그다음에 폭력을 조장했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성인 영화 배우가 있어요. 스토미 데니엘스와의 성관계 무마를 위한 수레. 아, 예, 이거 보도 많이 나왔었어요. 이거는 맞아요. 이제 예.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회사 돈을 활용해서 입막음을 하려고 했다는 예, 맞아요. 거예요. 예. 이건 이미 지금 기소해서 재판 중인 거고요. 부동산 자산 가치 조작 문제, 언론인 진 캐럴에 대한 명예훼손, 예. 뭐 공개적으로 욕을 한 이야기고요. 방금 우리 논의했던 21년도의 의사당 폭력 사태, 네. 그리고 조지아주의 2020년 대선 결과 개입. 이건 뭐냐면 2020년 대선에 조지아주에서 본인이 패배를 하니까 주정부가 개입했다라고 하는 소위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오. 한 거고요. 말하라고 자택에 국가기밀 본서 보관한 것. 즉 백악관을 나오면서 국가 안보에 관련된 기밀 문서를 자기 자택의 창고에 보관해 놓은 것이죠. 우리 정부의 안보실 1차장님도 예, 그래서 예. 저기 받았죠. 예. 실형을 받았지만 예. 예, 바로 사면 네, 복권됐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2020년 대선과 1월 6일 의사당 폭력 사태 관련인데요. 이것을 보면 성비위, 그다음에 비자금, 그리고 폭력 조장, 가짜 뉴스 종합 세트죠. 아니, 사법 리스크 관련돼서요. 아니 이거는 뭐 그럼 트럼프 사법 리스크는 다른 사법 리스크보다 뭐 훨씬 뭐 종류도 다양하고 많고. 예,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첫 번째 사항인 콜로라도 주의 판결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예. 그 사이 나래비예요. 근데 지금 다들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트럼프의 그럼 잠깐만 궁금한 게 네. 그럼 미국 공화당 안에서 트럼프는 사법 리스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주장 안 나옵니까?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까? 그러나 그래서 트럼프 본인도 네.
지금 공화당 경선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요. 경선 토론회요. 내가 저런 사람들이랑 할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독자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면 어차피 또 이제 사법 리스크 얘기 계속 때릴 네. 거니까 다른 경쟁 예. 후보들이. 근데 여기서 지금 최근에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냐면 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네. 이 사람이 지금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헤일리에게 부통령직을 제안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그건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통령을 트럼프가 헤일리에게 제안하면 나 트럼프 안 찍어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다고 하네요. 또 헤일리에 대한 또 예. 그러니까 반감이 네, 있습니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 보도에서는 트럼프의 대안으로서 헤일리 대사가 급부상한다고 하지만 요거는 좀 아직 그것을 증빙할 만한 여론조사. 강력한 수치가 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여론조사 기관, 미국 내 여론조사 기관인 아메리칸 리서치 그룹이 공개한 사안을 보면요. 지난 12월 14일부터 20일 사이에 뉴햄프셔주에서 공화당 예비 경선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네. 600명 정도 되고요. 여기서 뉴햄프셔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 미국 50개 중에 처음으로 예비 경선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민심의 풍향계라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뭐 사실 그렇게 숫자도 많지 않지만 나머지 49개 주가 뉴햄프셔의 경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마음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풍향계라는 것인데요. 6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3%, 헤일리 전 대사가 29% 지지율을 보였어요. 네. 그래서 격차가 오차 범위까지 좁혀진 건데요. 이걸 보고 야, 좀 잘하겠구나. 헤일리가 급부상했네라고 네, 네. 하지만 예. 뉴햄프셔라는 주의 성격을 보면 여기가 보수적이긴 하나 예. 좀 보면 좀 점잖은 동네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온건 보수, 합리 보수, 뭐 온건 합립 전통 보수라고 하면 되죠. 예. 그래서 여기가 정말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덜 지지한다고 해서 네. 혹은 헤일리를 더 많이 지지한다고 해서 네. 미국의 민심이 그러냐라고 할 때는 조금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헤일리 대사가 의미 있는 인물이라고 봐요. 어떤 사람이에요? 일단 여성이고요. 예. 그리고 그의 부모는 인도계 분이에요. 인도계입니까? 예. 그리고 51세. 그러니까 저하고 별로 나이 차이가 안 나요. 젊네요. 네, 젊습니다. 예. 그리고 유일한 공화당 후보 중에 유일한 여성이고요. 인도계로 말씀드렸고요. 결혼 전에는 시크교도였지만 결혼 후에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남편이 군인 출신이고요. 예. 게다가 입양아 출신이라고 해서 스토리가 아주 풍부합니다. 그리고 올 봄에 사위를 들였는데요. 흑인이라고 합니다. 오호. 그러니 인종적으로 미국을 대변할 만한 예. 가족이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미국 대선 이야기하면서 뭐 북한 문제, 외교 문제, 큰 경제 문제 이야기하지만 이들에게 중요한 국내 이슈 중에 하나가 낙태 문제예요. 그렇죠. 민주당은 여성에게 선택을 줘야 한다라는 기본 저번에 또 입장이고,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그렇죠. 예. 공화당은 뭐 그렇지 않다라는 기조인데 보수적인 기조인데 여성인 헤일리는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공화당 후보 중 가장 전향적이라고 하네요. 그래요? 네. 그리고 유엔 대사를 지냈습니다. 미국에서 유엔 대사는 장관급입니다.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국무장관도 장관급이지만 우리나라는 차관급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했는데 이때 상당히 친기업 성향의 주지사였어요. 보수 실용주의자 요즘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지만 어떤 부분은 좀 조금 교조적인 부분이 있어요. 외교 정책을 보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트럼프와는 대비되죠. 근데 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유엔 대사를 했다는 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라고 있는 헤일리를 불러다가 유엔 대사를 시켰다는 거. 그래서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유엔에서 설파했다는 거. 근데 주지사보다 유엔 대사가 더 센 자리예요, 미국에서는? 그럼 뭐 각자의 가치에 따라 다르지 않겠어요? 네. 그렇지만 유엔 대사를 하면 아무래도 국제적인
그러니까 명성을 야망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렇게 봐야 되겠네. 네. 그래서 특이하고 의미 있는 인물로 좀 봐야 되고요. 근데 교수님이 지금 쭉 프로필을 설명해 주신 걸 보면 이제 전국 단위로 확산이 되면 될수록 공화당 그 지지층 안에서 논란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예, 좀 두고 봐야겠죠. 예. 특이한 게요. 예. 이것도 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예. 좀 의미가 있는 게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예. 사법적인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예. 공화당의 대선 경선은 나름대로 흥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 대선 경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뉴스로 보신 적이 있어요? 진짜 잘 몰라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다음에 나온다는 것 하나. 근데 그리고 그분 진짜로 또 나온대요? 아니 뭐 이미 선언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러나 그에 따른 나이가 많다, 건강이 어떠냐라는 아주 근본적인 뉴스만 나오고 있죠. 아니 뭐 과당 사례가 너무 많았고. 네. 그래서 참 공화당은 트럼프 때문에라도 대선 경선이 흥행하고 있다라는 점은 좀 특이해 보여요.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이제 그 노이즈 마케팅 네. 성격이 좀 약간 있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결론이 어떻게 될지 보아야겠지만 저는 여전히 계속 제가 예. 예측했던 대로 트럼프가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 그러면 헤일리라고 하는 요인은 흥행의 불쏘시개는 될 수 있을지언정 네. 역전까지 끌어내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 예. 그래 봐야겠죠. 저는 어쨌든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 트럼프가요. 예. 근데 이게 좀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헤일리의 부상 그 자체와 만약에 헤일리가 공화당 경선 주자로 성공해서 대선 후보가 된다면 네. 아마 미국 민주주의가 그래도 그나마 좀 건전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여전히 트럼프의 지지세는 매우 견고해 보입니다. 예.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예. 어쨌든 대선은 민주주의의 축제 아니겠어요? 그만큼 선거가 중요하다는 뜻인데 사법 리스크가 축제가 되어야 할 선거에 얼마나 혼란을 주는지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케이스를 보면서. 동시에 정치인 스스로의 자각과 양심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예. 그리고 대의를 위한 희생이 무엇이 하는지 미국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너무 비열한 욕망이기도 해요. 대통령을 해서 이런저런 업적을 내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직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 여러 구설수에 있었고 7가지의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 대통령 다시 할 거야라는 것. 그것도 이미 한 번 했는데. 예. 결국은 극단적인 인물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가 민주주의를 얼마나 병들게 할지 주목할 부분입니다. 제가 소설 하나 써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소설 쓰십시오. 트럼프가 헤일리를 부통령으로 지명을 해서 당선이 돼요. 네. 그러면 지금 바이든의 부통령도 여성이고 네. 헤일리도 여성이에요. 네. 그래서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 공화당 모두 부통령 출신의 여성 후보가 나와서 최초 여성 대통령이 등장한다. 네. 소설은 뭐 자유의 영역입니다. 창작의 영역이고 제가 거기다 뭐라고 코멘트를 하겠습니까마는 글쎄요. 두고 보시죠. 그럴까요? 예, 우리나라 정치도 좀 함부로 말하기가 힘든데 미국 정치를 바다 건너 미국 정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 창작의 자유는 있잖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성탄전. 지금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상당히 못마땅해 하시는 게 중간에 나오는 트럼프가 당선된다. 혹시 이거에 좀 걸리시는 건가요?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을 여러 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키도 상당히 커요. 저보다 커요. 근데 엄청 커요. 트럼프에 대한 그 세계적인 평가가 저는 약간 좀 뭐하다고 보는 게 되게 무식하고 뭐한 것 같지. 제가 볼 때 정말 비즈니스맨 아니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언론에도 소위 비즈니스맨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비즈니스맨이라고 하면 어떤 이슈를 섞지 않고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추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감정이 좀 배제되어 있고요. 네. 동시에 감정적일 수도 있는데. 근데 오히려 그게 연출된 측면이 있잖아요. 예, 제가 목도한 바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안을 가지고 소위 화를 내고 불만을 제기했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관여해야 되고 대화해야 될지는 그 이슈를 전혀 섞지 않았고요. 그리고 매우 냉정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는 정말 좋은 파티 호스트입니다. 그건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뭐냐면 이게 오찬이나 만찬을 본인이 주최하거나 참여할 때 상당히 유머를 많이 발휘하고요. 어허. 그리고 상대방을 편애하게 하려고 분위기를 하고요. 좀 띄우는 스타일. 분위기 띄우는 사람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죠. 쓸데없는 질문 두 가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는 전에도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트럼프의 재등장을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심경으로 지켜볼까? 바이든보다 나을 것이다. 멜라니아 여사는 남편의 재출마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할 것이다. 그건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싫어했대요? 네. 영부인 할 때? 그 처음에 당선된 날 거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도널드 당신 당선 안 된다며 왜 당선돼 가지고 하면서 엉엉 울었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아 울기까지 했대요? 진짜? 네. 예, 제가 겪어본 바로도 정치인의 부인들은 남편이 성공하는 것을 바라면서도 그 공직 생활이 주는 무게감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닌 사람도 뭐 있겠죠. 네, 그걸 즐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있겠죠. 예. 네. 예.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